네, 미중 갈등 와중에 좀 틈새를 주목하게 되면 미국 관계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또 중국 관계를 모색하다 보면 공동 발전과 유용 발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기도 바쁜 이 와중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너짐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여부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죠. 이게 이제 가능한 나라는 딱 두 나라가, 이게 왜냐하면 특별재판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어떤 상황이냐면 혁명 후의 상황이에요. 혁명이나 쿠데타 후에나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한 번 있었죠. 특별재판부가. 그 다음에 5.16 쿠데타 이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는 일종의 제헌적 성격의 기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헌법을 갖고 있죠. 이런 식의 재판 결국은 뭐냐면 판사를 갖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판사들로 재판하겠다는, 판사 쇼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냥 놔두게 되면,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가만 놔두면 혹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말은 내란죄라고 하지만 이게 법률로 정말 법률적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엇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재판부가 필요한 거고, 특별한 재판부라는 걸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사법부의 독립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의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당이 정의가 있고 야당이 정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 가해자 각각 생각하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떤 사람은 변호사, 검사 붙여가지고 판사님이 딱 내리고, 그게 완벽한 정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로 받아들이자는 게 바로 사건분립의 사상이 법원의 존재의 의미잖아요. 안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의가 그 위에 있다고 봐요. 자기들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정의가 있다는, 자기들 정의가 사법보다 위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마음에 들을 때 막 칭찬해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에다 초법적인 기구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운영한 나라는 내가 전 세계에서 볼 때 두 나라가 생각나는데 중국하고 북한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 알 겁니다. 이게 어차피 위헌이거든요. 위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내란죄 유죄를 때린다 하더라도 위헌 판결 받으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돼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이걸 갖다 가장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정말로 그거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내가 볼 때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아차 싶었는지 여기까지는 못 가고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스물스물 가는데, 애초에 이런 발상법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 발상을 한다 치더라도 이걸 갖다 공적으로 내걸고 정당에서, 공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정신 상태가 얼마나 지금 극단적인 상태인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저는 이 내란죄 전담 재판부 같은 발상이야말로 인민재판에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구별했는데, 법의 지배라는 것은 사람과 관계없이 우리 헌법에도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이 판단을 판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공정한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그래도 이 최고의 보루로서,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로서 신뢰를 하는 건데, 지금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와 정치 성향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판사로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재판 결과를 배리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정치재판인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 정치재판은 결국 인민재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를 훈장 삼아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민주주의를
외쳐서 민주화를 이루어서 그 훈장을 가지고 평생 정치를 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와해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 이게 민주화의 이름으로 반민주를 하는 거죠. 이게 저는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 오늘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아주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뭐 완장 권력, 뭐 선출된 권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으로 좀 한바탕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올바른 민주주의에서의 권력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 국민 주권 정부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그 국민 주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썼던 이 그 책, 뭐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 그 부제로 제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렇게 썼던 이유도 그게 사실은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때 공화주의라는 건, 현대 공화주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이 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자기 절제심을 갖고 써야 된다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권력을 줬다고 해서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그건 이미 공화주의 원칙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민공화국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준 권력이 너무 소중하고 그게 굉장히 그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또 자기 절제를 하면서 써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그 국민이 줬다고 해서 그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모든 그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놓은 것이 오늘의 현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게 헌법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왜 아까 검찰청 해체를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냐면 검찰은 일종의 준사법기관입니다. 행정부 속에 속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헌법에도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 중요한 우리 어떤 사법 그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려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국민적 그 공감대와 합의가 저는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치검찰이 있었다고 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해서 뭐 이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욕물 벌리다가 애기까지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그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염에 걸렸는데 그 위험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아예 위리를 잘라내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도 서슴없이 국민적인 어떤 여론도 묻지 않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의회에서의 충분한 수기도 없이 이 결정하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게 어떤 발상에서 나오죠. 야, 국민들이 나를 선출해 줬으니까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민이 나한테 위임한 힘이야. 나는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를 가장 천박하게 만드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민주권 사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거하고 민주당에서 말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달라요. 결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민이 이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권이 발현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가운데가 없습니다. 대중과 지도자의 직접적인 결합이에요. 그럼 이것은 항상 혁명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 그 개혁을 막았을 때 시민들이 막 나갔잖아요. 거기 나간 시민들 정말 훌륭한 시민들이 한 거 이걸 하고 또 시민들이 힘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혁명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시민항쟁을 벌여가지고
쟤를 갖다 끌어내려서 타도했다. 그 혁명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내란 재판부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거면 권력. 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서 직접 뽑힌 권력이고 선출된 권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열이 있다 권력에도. 권력의 서열은 없거든요. 권력의 서열이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아시죠? 노동당 1위 뭐 서열 쭉 있잖아요. 중국도 보면. 우리나라는 의전 서열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발상법 자체가 굉장히 혁명론적인 그게 좀 깔려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상권 걸리고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가 국민들과 함께 맡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엄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의원들 데리고 들어와서 의결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집권 여당까지 참여해서 뭐가 탄핵을 가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행정부가 지금 사고를 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로 넘겼습니다. 근데 사법부에서 뭐 했습니까? 탄핵 딱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딱 인용 딱 해버렸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시스템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 나가면 혁명적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혁명을 하는데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혁명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저는 그때 전화가 왔거든요. 누구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안 피하세요? 계엄령 떨어졌다 해서 내가 웃으면서 저거 몇 시간짜리인데 왜 피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모든 게 시스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도 옛날에 87년적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혁명적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니하고 달라 스타일이고 이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주 사법부하고 입법부고 뭐든 간에 내 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선법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의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 결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바깥에서 대통령이 됐냐. 그래서 사실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 이 시스템 자체가 모두가 자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선출된 권력, 사실은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선출한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우리도 투표를 하고 나면 참 자랑스럽다. 내가 뽑은 사람을 뽑혔을 때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시작됐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적 상황이다. 독재,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상황, 징후에서 이런 독재,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정말 확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라기보다도 지금 전체 현상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대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책임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이 accountability 책임성 또는 책임 정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 정부가 뭐냐? 우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했으면 공직을 내려놓고 물러나게 만든다든지 또 이 공직자로서 어떤 자기의 권한을 남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이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의 요소는 투명성입니다. 정책을 실행하는데 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한 가능하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는 원칙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청와대 부속실장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는 투명성의 원칙에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국민들이 어떤 공직자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자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모른다. 그게 비밀에 쌓였다. 이거는 사실은 책임 정부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명한 것을 원하는 거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관세협정에서 뭐 협정문이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건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죠. 그 기만한 것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이 하나도 물어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언론에서조차 그런 것을 문제시를 하지를 않아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설명을 해줄 책임입니다. 답을 해줄 그걸 리스판스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답을 해줘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안 해주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책임 정부의 요소들이 하나씩 다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부라는 게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지는 정부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줌으로써 이게 과거 정부하고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베일에 쌓여 있고 거짓말을 하고 또 설명할 책임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서민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단 하나의 예라도 들고 나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오는 게 노무현하고요, 그 다음에 조국이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재명이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원래 정확한 의미의 개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을 위한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가운데 굉장히 허구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허구적인 목표를 가지고 허구적인 정치적 프로그램을 막 가고 지지자들 세뇌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입법하고,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 입법들 보게 되면 법이라는 게 막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꼭 예외적인 얘기나 이진숙 쫓아내서 법을 바꿔요. 이게 입법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니까 모든 법, 검찰청 없애는 법도 그렇고, 이게 보면 애드호크의 미봉책으로 그냥 그때그때 자기들이 필요한 거 미운 놈 혼내주자라고 해서 그때그때 개별 사안에 맞춰가지고 임기응변적으로 만든 법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국가 시스템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기능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가 아니라, 법치는 모든 사람들이 법에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법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권력을 행사해서 법을 이용하는, 이러다 보니까 입법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 기능 같은 경우는 검찰은 좀 해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검찰은 준사법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요. 왜? 외압이 들어온다라도 들어오나 옷 벗고 말아. 나가면 변호사 하잖아요. 경찰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수청, 이것도 다 누구 소속이에요? 행안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뻔하다라는 겁니다. 권력의 그 도구가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고,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누구한테 들어와요? 우리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부, 사법부 바뀌는 것도, 이런 것들도 결국은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정략에 따른 정치적 판결을 내릴 사람들로 채우겠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이때 힘을 잡아줘야 될 중도층이라는 게, 양쪽이 양극화가 되면 사실 서기가 힘들거든요. 왜?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욕먹고요, 저기서 욕먹어요. 그냥 매번 양쪽에서 욕먹었는데 나중에 귀찮으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한쪽에 그냥 붙어버려요. 이쪽으로 붙어 저렇게 붙고, 아니면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 거에서 더 극단화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입장이 달라도 공동의 기반을 살 수 있는 공론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론의 장이라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도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MBC가 방송 봤죠? 와, 끔찍하잖아요. 조선중앙방송 같아요, 거의 뭐. 그 다음에 옛날에 한겨레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도 물론 편향은 좀 있었지만, 요즘 한겨레 이거 딱 보면 와, 끔찍하더라고요.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근데 패치 중에 하나 썼더래. 야, 세상에 한겨레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조선일보가 민주주의 수호하는 이상한 광경을 본다. 뒤집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공론의 장들이 무너지고,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조국 사태 때 JTBC가 올바른 보도를 했거든요. 그때 JTBC가 시청률도 1위였잖아요. 손석희 사장님 때. 시청률이 반으로 꺾였어요.
MBC는 그때 얼마나 왜곡 보도했습니까? 그렇죠? 시청률이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보도하면 옛날에 진실을 보도하면 상장받고 그 다음에 허위를 보도하면 비난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허위를 보도하게 되면 보상을 받고요. 진실을 보도하면 처벌을 받아요. 이게 유튜브 논리를 그냥 레거시 미디어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 공론의 장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고 그 공론의 장에서 활동하던 이제 지식인들도 다 어느새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저쪽 방 해가지고 사실상 그 진영의 대변인이 돼버리면서 중간에 심판을 노릇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러면 사실 민주주의가 성립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뭐에 있었냐면 카먼 센스라고 하죠. 상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커먼, 공동의 감각이에요. 너랑 나랑 입장의 보수, 진보 다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서 공동의 집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가 2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모주에 그냥 이 사람들 딱 보게 되면 황당하거든요.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있고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사람들 만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쪽 사람들 만나서 여기도 자기들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공동의 집안이. 남는 건 뭐냐? 힘과 힘의 대결이죠. 무조건 까고 마타도하고 막 나중에 거짓말은 드러나도 상관없습니다. 생태탕 터뜨리고 못 터뜨리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에 그 짓을 잘하게 돼 옛날에 욕을 먹었는데 이제는 상장받거든요. 아 투사야, 보수의 뭐 전사야, 또는 진보의 투사야 뭐 이런 식으로 상장받고 이러는 가운데 사실 사회가 양극화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위기고 물론 이제 이게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게 한국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IT가 엄청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 좀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담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딱 그런 현상들이 있고 또 이게 알고리즘 요즘은 뉴스를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신이 계속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적대와 증오를 부추기는 담론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가 더 심화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는 대한민국의 보수, 대한민국의 이런 기적을 이끌어왔던 주류 세력으로서의 보수, 건강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2가지 덕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미 그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존중해요. 제도를 존중하고 그 제도를 함부로 와해시키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 생각들, 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그 보수 세력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실용주의, 이 정부가 실용성을 얘기하지만 실제 하는 일을 보면은 실용적인 게 별로 없는데 보수는 정말 이념과 가치를 막 앞세워갖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현실을 거기에 맞춰갖고 막 이게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이게 기본적인 보수의 정신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그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되고 이걸 잃게 되면 이 2가지를 잃게 되면 사실은 보수 세력으로서의 건전성을 저는 잃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보수도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과오도 있고 오류도 있고 또 잘못도 있습니다.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잘못된 일시적인 그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국민이 그 만들어준 그 소중하고 귀중한 정권을 그냥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 국민들을 사실상 배신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저는 쌓아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그거는 법리적인 문제와 또 그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로 또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수는 성찰성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찰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뉘우치고 고치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가져왔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의 그래도 이 국가 경영이 여기까지 그래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화로 가는 그 과정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있는 일 중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그에 비해서 보수에 비해서 지금의 소위 좌파든 저는 진보라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나 지금의 이 집권 세력은 저는 진보 세력인가? 진보 세력. 진보라는 거는 뭔가 이걸 미래로 지향하는 세력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도의 와해를 여러 곳에서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가장 이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가는데 두 가지를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방송 장악, 사법부 장악. 그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기관 방송인 KBS 이 지배구조 바꾸는 방송법 그거를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이사회로 전부 선출을 해서 국가기관 방송인 KBS를 영원히 좌파의 전유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법안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방송 장악법이죠. 그래서 그런 걸 부끄럼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이게 이런 문제들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진단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좀 비판을 정말 논리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위기 확신이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제도 존중과 성찰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여기 많은 청년분들도 와 계시고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특히 앞으로 몇 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하는 청년들은 현 정세에 대해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여러 곳에서 벌써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 교수님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은 이미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들에서 좀 약간의 우려와 동시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트럼프 현상에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이제 2030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뭐랄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고, 최근에 어떤 거냐면 이른바 보수라는 분들은 이제 산업화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70, 80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시간이 흐름으로써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4050, 60은 베이비붐 세대라서 일단 양쪽으로도 많고, 이 사람들은 민주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의 그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보수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반면에 2030은 어차피 둘 다 지나간 거고, 태어날 때 딱 태어나니까 나라가 이미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산업화도 됐고 민주화도 다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산업화 세력은 옛날 세력이고, 그다음 민주화 세력은 좀 위선적이다라고 느끼는 가운데서 굉장히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보수 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 보수 지지가 옛날 그 보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될 때는 그게 잠깐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쳐냈잖아요. 그냥 바로 쳐내가지고 이준석 딱 쳐내면서 그 고리를 딱 하니까 이게 고립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결국 이제 탄핵당한 사태까지 가버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는 일단 산업화 세대들이 지나갔고 민주화 세대도 이미 지나갔고, 사실 지금 그 민주화 세력이 이제 움직이는 게 일종의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됐잖아요. 옛날 다 운동할 때 그 조직망들이에요. 그게 이제 서로 이권망이 돼버려가지고 딱 자리 잡은 거죠. 이걸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니까 일단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미선적이라고 느끼는 거고, 그들만의 이제
그걸 짜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또 뭐가 되냐면 선동정치. 왜냐하면 자본주의도 실패했고 사회주의도 실패했거든요. 예, 사회주의는 일단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발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줬는데, 요즘 어느 나라 자본주의도 젊은 세대한테 그런 기대감을 주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자기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절망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절망감인데,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못할 경우에 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혐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걸 포기하고 쌓인 감정을 폭력적으로 증오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려는 쪽으로 가고, 그걸 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겠죠. 정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도 있겠고, 그렇게 또 휘말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지나면, 이 세대가 지나게 되면 사실은 10년쯤 지나면 이들이 새로운 또 이 사회의 주력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일단 기대와 우려의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좀 낫기를 바라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장기 정체의 국면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일본의 세계를 호령하던 주요 산업들이 한국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이 거의 다 우리나라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섰고. 그래서 사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시점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령화까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도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 내지는 민주주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도, 그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흐름들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이걸 권력을 함부로 사용을 해서 정말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또 한국이 지금 국제 지정학적인 질서 속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그리고 장기 침체 내지는 위기로 빠져들게 할까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정상화함으로써 정책을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예를 들어서 탈원전, 지금 예를 들어 그 예만 들어보더라도 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전기가 미국보다 훨씬 비싸졌잖아요. 2배나 비싸졌잖아요. 그 당시에 원전 정책을 제대로 구사를 했다면 그걸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원전이라고 하는 영역은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의 전기 싸움이기 때문에 원전을 이용하려고 전부 가고 있는데, 우린 지금 일부 환경단체들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 목소리 듣고 또 민주당이 그쪽으로 움직여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걸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정상화하려면 국회에서 공론회장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일방적으로 무시되니까 지금 국가가 미래를 향해서 갈 일들이 전부 발목이 잡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너무 심한 규제들인데, 너무 과도한 규제들이 지금 한국 기업들과 또 이 국제 경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데, 자꾸 규제를 만들어내잖아요. 노란봉투법 같은 거 얼마나 강한 규제입니까? 또 지금 산업재해 좀 막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걸 규제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처벌 규제로 해결하려면 그건 다 결국은 그 기업가 정신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규제들을 곳곳에서 켜켜이 쌓아놓으면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상화한다는 것은 국가 경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하는 의미도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조금은 다르게 바라봐 주기를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리부트 청년 포럼이 주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아마 직접 궁금하신 점을 묻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왜 필요할까? 그렇다면 청년들의 방향은 어때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먼저 말씀을 듣고 질문을 이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치적 의제가 허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허구화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조국 사태 때부터 그때 이미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피크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다음 계속 일본을 좀 따라갈 거기에 와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결국은 계속 5년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놈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언론개혁 이런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몽땅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그걸 가지고 검찰 총괄 완전히 없으니까 막 신나겠지. 근데 왜 신나? 그래서 뭔데? 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도 해결 안 됐거든요.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부정선거로 막 이런 사람들 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신종 대부흥회 하잖아 맨날. 거기서 무슨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에 보면 맛볼지 몰라도 그 문제는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상화한다는 건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는 정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사법분리 이 시스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우리 진짜 문제가 논의되고 그런 거고, 우리가 그만에 우리 세대가 실패했고 우리 윗세대도 실패했고 우리가 내가 속한 이 세대도 실패한 거를 갖다 젊은 세대들을 갖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당신 둘 다 후져. 우리 이렇게 갈 거야라는 그런 멋있는 모습.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허구에 허구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허구에는 사실로 맞서야 돼요. 쟤들이 사익을 내세울 때는 공익으로 맞서야 되는 거고요. 근데 감정으로 맞설 때, 증오, 혐오의 감정으로 맞설 때 냉철한 논리와 이성으로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보든 보수든 그런 스탠스를 만약에 젊은 세대가 그런 스탠스를 갖고 나오는 그 세대가 진보에서 나오든 아니면 보수에서 나오든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저는 주도할 거다. 주도하는 세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큰 기로에 있다고 하면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이 페레스 총리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그 역할을 했던 정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이 70년대에 거의 사회주의 정책을 쓰다가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양반이 이제 중도 좌파 정당의 총리인데, 이분이 그 모든 정치 세력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몇 밤 며칠의 그 토론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두 개의 전환인데, 하나는 시장 경제로의 전환, 또 하나는 혁신 창업 국가로의 전환. 이 두 가지 길이 선택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혁신 창업 국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스라엘 기업들 없으면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혁신의 국가로서 변환을 했고, 또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살려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의제의 허구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이 뭐냐, 중요한 의제가 뭐냐, 이런 걸 놓고 한번 큰 국민적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저는 제가 이제 그 보수 세력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 보수 세력이 그 판을 좀 열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보면 아마 국부 유출이 금년에 제일 심할 겁니다.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아마 주위에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사업 접고 뭐 외국 간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싱가포르나 이런 어떤 규제 적고 세금 적고 이런 나라들로 가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점점 대한민국에서 경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현실이 돼요. 이런 현실 속에 청년들에게 무슨 일자리를 더 줄 것이며 무엇을 기대와 희망을 더 주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희망이 있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혁신 역량과 그리고 도전 정신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들이 쭉쭉 열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열리는 거는 잘 안 보이고 뭔가 이게 지금 큰 구조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쪼그라드는 구조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가 힘들죠. 저는 지금 청년들이 보수화된 게 아니고 청년들이 정말 지금 20, 30대들이 고유한 자유의 정신을 가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민주화가 돼 있었고 대한민국은 성숙한 국가가 성숙한 어떤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 있었고 그 속에서 개인주의를 배웠고 자유를 배웠고 또 그 혁신을 배웠고 이런 어떤 세대예요. 저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발목이 잡히거나 이 허들이 생겨서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 이것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제고 앞으로의 일자리 형태나 뭐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일자리 형태나 또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삶의 형태가 또 저는 달라지는 이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야말로 제가 그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의제를 제대로 잡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전이자 전략이자 또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권력을 장기화할 수 있는 그 수단만 연구를 하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네.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국민적 토론의 장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후져 우리는 다르게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는 하지 못하고 한 2분 정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두 분께서 명쾌하게 말씀을 주신 덕분에 앞으로의 희망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 현 정부가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권력 지향을 하고 있다 보니 헌법의 가치도 무시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삼권 분립도 파괴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교나 행정에서 기능적으로 마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청년 세대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와 레거시 미디어의 충돌 이런 지점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상 지금의 전 세대들을 그리고 20대, 30대는 특히 10대까지 포함해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AI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나 상담도 그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대화도 AI와 지금은 대화를 하고 있는 시대인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의 위험성은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AI 소스들 중에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거짓을 생산하는 그 정보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들에서 지금 현 정부는 사실상 이번에 국가정보자원 화제가 있었음에도 데이터 복구율이 20%대에 머물고 있고 데이터나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제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현 정부에서 국민이 판단을 하는 기반적인 틀이 AI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민주주의가 괜찮을지 여기에서 어떤
어떤 준비를 정치권은 각각 이루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 네. 저는 이제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해서 기술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참 잘 쓰는데 그게 디지털 시대의 특성입니다. 옛날에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였잖아요. 이제는 가상이 현실이 되거든요. 가상이 현실이 되고 가상과 현재의 이게 틀이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위가 있어요. 던졌습니다. 그럼 눈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거 갖다 우리가 그 실현된 건 하나인데 그걸 리얼리티라고 불러요. 근데 실현되진 않았지만 실현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5개가 더 있죠. 그게 버추얼입니다. 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떻게 했냐면 미래로 가서 아직 없는 걸 갖다가 끌어다가 기술로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로 바꿔내는 그런 상상력, 기술적 상상력이 디지털 시대의 특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스티브 잡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때 머릿속에 꿈꿨던 것들이 지금 다 나와서 우리가 현실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들이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서 표창장이 진짜라고 거짓말하는 데 쓰고 있는 거고요. AI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AI는 이제는 필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연장이잖아요. 미디어라는 것은 자동차는 다리의 연장이고 모의 연장이고 컴퓨터는 인간 뇌의 연장이었는데 이제는 뇌에서 알고리즘한 부분이 아니라 창의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노예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 인간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럼 창조적 가능성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보셨죠? 이번에 저희 대법원장 의뢰하는데 AI로 음성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동적인 사용이라면 항상 그겁니다. 미래로 가서 미래를 갖고 미래의 가능성을 끌고 와가지고 현실을 실현시켜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과거로 돌아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항상 앞으로를 반복을 과거로 사로잡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는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느 가능성을 실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AI를 지금 없이 지낸다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다만 AI가 잡아먹히느냐, 그래서 과거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느냐,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미래로 나가느냐, 그 두 가지 활용법 중에서 그 젊은 세대가 선택해야 될 건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으로. 네, 그러면 답변 것으로 하는 거고요. 한 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제가 여쭤하고 내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완장과 순동이라는 단어를 붙잡을까 생각이 나는 것이 힘듭니다. 저 또한 1980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 진용훈 교수님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나치세에 대해서 오늘날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확실한 건 바로 뭐냐면 히틀러도 말이죠. 쿠데타로 권력 잡은 거 아닙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해서 실패해서 감옥까지 달았었어요. 선거로 잡았습니다. 선거로 잡아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비슷한 측면이 있겠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좌우의 전체주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그다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 자체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무너뜨리는 방식은 정말 비민주적 방식으로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민주주의에서 허용하는 법과 대통령에서 이걸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은 있죠. 다만 이걸 갖다 그 사람들 정말 낫지만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도 또한 선동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상당히 굉장히 히틀러 같은 경우는 차라리 눈에 보이니까 그 위험이 근데 이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서 계신 분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부트 청년 포럼에 활동하고 있는 신철우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정치 행사는 처음으로 이렇게 대담회를 참석해 보는데요. 일단 오늘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입법 권력 그리고 행정 권력 그걸 활용해서 사법 권력까지 이제 침탈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권력 구조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헌정 구조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중분권 개헌에 혹시 그거에 대한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실현되었을 때 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거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천박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보수는 보수의 품격, 특히나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 시장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또는 행동하셨던 그런 정치의 품격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먼저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22년도에 그 우리 대선 때 선거 참가인 개표 또 23년 정당대회 24년 또 창간 개표 25년 교육감 또 올해 63대 조기 대선까지 부정선거 부방대 활동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황교안 대표가 무소속으로 요번에 대선 후보에 나오는 거기에서 정말 분노가 폭발해서 참을 수 없어서 제가 그만두고 지금은 그냥 한 발짝 뒤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중근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저쪽에서는 이준석도 그렇고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음모론이라는 사람은 좌파입니다. 좌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그러고 또 검찰청패 있고 이게 뭡니까 검수완박이고 검수완박 자체부터가 지금 저기 우리 대한민국 자체 자유민주주의를 주권을 인정하는 것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야 되죠. 그 진중근 교수님께서 저는 좀 더 좌파에 계시다가 또 우리 우파에 지금 감정들의 또 메인 또 앵커로서 활약하시는데 정말 저는 우리 진중근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수 우파 정말 진정한 보수 우파를 세우시는데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원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데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살 가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가 앞에 저한테 질문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시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우리 부산 국정보다도 대한민국 국정보다도 우리 시정이 견제와 균형의 장치 또 그 공론의 장 또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이 덕목이 훨씬 더 잘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은 맨날 정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 그 시정을 둘러싼 이거에서는 저희 의회나 또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적절한 이 견제와 균형과 자기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체제는 중앙 집권적 수직적 질서로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AI 시대까지 왔으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충분히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갈 수 있는 물질적 또 제도적 여건들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그 발전국가 모델로 계속 국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게 문제가 표출이 되고 또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욱더 심화되고 또 중앙정부의 엘리트 관료들에 의한 현장을 모르는 그 일방적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현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적정한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분권형 개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권형 개헌이 되기 전이라도 정말 제가 그 중앙정부 엘리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장이 어디냐? 하나는 산업 현장이고 또 하나는 지역의 현장이다. 근데 지역의 현장을 알고 있는 지역의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공무원들이
자기의 운명이나 또는 자기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모순이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일국주의는 절대 극복이 안 된다. 우리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메뉴 짜고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효율성이 훨씬 더 떨어지고 가성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이런 지금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수평적 질서로 바꿔줘야 되고 지금 광역 지방정부 정도 수준 되면은 견제와 균형도 돼 있고 자기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쪽으로 특성화해야 되는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이걸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분권이라고 하는 과제는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과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분권형 질서로의 전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품격 얘기를 하셨는데 뭐 품격의 사례를 뭐 어느 하나를 들어서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딱 떠오르는 사례가 지금 별로 없는데 다만 품격을 잃는 사례는 너무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품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맹자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단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잘 아시다시피 측은지심을 갖는 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온정 또 공감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 두 번째는 수호지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책임정부 얘기했고 책임성을 얘기했지만 책임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잘못이 표출이 됐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은 분명히 사과를 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잖아요. 어느 때부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뭐가 부끄러워. 쟤네들이 다 음모로 몰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쟤네들이 잘못한 거야. 오히려 뒤집어 씌우잖아. 수호지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체질을 저는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공경지심이나 이게 시비지심 같은 것도 중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의 품격을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좀 강력하게 받으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을 가진 그 정치인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어가지고 저는 김혜지 의원이 시각장애인 김혜지 의원이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그때 여야 가리자고 다 박수 쳤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원래 국회라는 게 저런 되어야 된다라는 걸 오랜만에 보여줬던 예였고요. 그 밖에는 진짜 제가 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오히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한 4년 전, 5년 전, 그 다음 10년 전에 비하면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그러니까 유튜브 수준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음모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부정선거론은 김어준이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 떠드는 사람들이 다 예컨대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는 항상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요. 심지어는 지식인들이 끼어들어요. 김어준의 부정선거 음모론 예컨대 박근혜가 당선된 게 부정선거 덕분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버지니아 테크의 무슨 한국 교수인데 통계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K값이 어쩌고 전문용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 거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음모론이지 아닌지 간단합니다. 그래 부정선거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대통령 이하 선관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전산 조작할 사람, 투표지 뭐랄까 바꿔치기 할 사람 이 모든 것들 그 감시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뚫고 그냥 완벽하게 하면서도 말이 하나도 새어나오지 않게끔 이런 조건이 존재한다면 전 세계를 정복했을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계속
여기에 매몰된 세력들을 갖다가 계속 패배로 묶어놔요. 예. 왜냐하면 선거에 졌잖아요. 그럼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진 거야. 다음에 이걸 고쳐서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래 이기는 선거인데 우리 잘못한 건 하나 없고 우리 이기는 선거야. 근데 졌어. 그렇다면 뭘까? 선거가 그래. 이렇게 되면 자기 고치지 않고 다음에도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황교안 총재 때 그 음모론 얘기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총선 대패했죠. 참패했죠. 그 다음에 국힘이 뭐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해서 음모론 촉결하자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론 딱 선을 그었죠. 대선에서 이겼죠. 그 다음 또 그 덕분에 이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음모론 있잖아요. 내가 하는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지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 이번 총선 때도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긴다고 했는데 딱 갔는데 참패가 나타났으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 반성 안 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맞아. 우리 얘기 다 맞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부정선거론이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라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믿고 있는 믿음하고 현실하고 딱 있을 때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반성해야 될 사람도 반성하기 싫잖아요.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부정선거.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로는 간다는 건 영원한 패배의 길로. 그래서 자기가 패배한 원인을 갖다 고쳐야 되는데 그 의무로부터 해독시켜서 자기 반성을, 자기 변명을 하게 만들고 자기 개선을 못하게 만들면서 계속 패배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데 내년에 또 부정선거. 이 사람들은 결코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볼 때 이론을 했으면 현실의 결과가 딱 나왔다라고 한다면 고쳐야 되잖아요. 이걸. 절대 안 고칩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을 갖다가 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아까도 보수 우익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기들끼리 장치하려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해도 돼요. 근데 선거라는 건 그게 아니라 국민들 모두로부터 표를 얻는 거잖아요. 자기들만의 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거 내세워봤자 그럼 니들끼리 동네 정치하겠다면 뭐 니들끼리 해. 그래서 지금 고립됐잖아요. 지금 24%? 24%. 지금 봐요. 옛날에 호남이 고립됐었는데 지금 누가 여기가 고립됐죠. 이게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음모론과 같은 이런 식의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요. 어영부영하게 탄핵 아까 이제 시장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중도 지금 다 봅니까? 다 압니다. 그거 숙제 내준 거예요. 그걸 건너야지 일단은 헌법 체계 내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정당도 헌법 체계 내에 있다는 걸 보여줘라. 그 다음에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야지 민주당이 헌법을 파기하는 것을 비판할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공격해봤죠. 니들은 보여요. 니들은 아예 군대 끌고 와가지고 했던 거 아니냐. 국민들이 그거거든요. 너희들 일단 숙제나 잘해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 모르겠다면 싸움만 잘하면 될 거라고 믿거든요. 싸움은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하는 건 특히 소수 정당인데 민심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장외 투쟁할 때 뭘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민심이 부를 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심과 없이 그냥 과격한 투쟁만 해버리면 자기들만 계속 고립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분명하거든요. 숙제를 내준 겁니다. 당신들이 헌법 체제 내에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거 말은 뭐냐?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 분명히 하고, 탄핵.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렇다면 공당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판결에 수긍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저 정당은 그래도 헌법 테두리 내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헌법을 파기하는, 민주당의 헌법을 파기하는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뭐합니까? 내란 정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금 국힘이 지금 이렇게 쭈그러든 것도 바로 그거고, 만약에 국힘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막 나가는데도 불만들이 다 있거든요. 다 불만인데 안 붙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24%가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더 올라간 거 아니죠. 그대로죠.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한 20에서 30% 정도는 안 붙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붙이려면 그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청객과 함께하는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1분으로 네, 진중권 교수님부터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봐라 저쪽을 봐라 한숨 푹푹이 나와가지고 한숨 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간혹 이제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힘을 못 쓰고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힘도 조금 돌아가는 상황 굉장히 이상하고 그래요.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 그다음에 상식적인 합리적인 진보가 다시 정치를 갖다가 우리나라 정치에 투축이 되는 그날이 좀 오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지지, 성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극성적인 사람들은 그 열성만큼 여러분들 못 받으셔야 돼요. 그 열성만큼 못 받으셔야 됩니다. 딴 건 문제가 있어도. 근데 보통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열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소리가 전달 안 되고 그들 목소리만 들리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 좀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같이 싸우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지난하게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전부 여기 나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오셨고 또 이 나라 걱정과 함께 우리 부산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와 절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산이 최근에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나름대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면 부산의 미래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문제의식을 단순히 이게 정치의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그 운명의 문제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싸워야 될 것은 확실하게 싸우고 또 문제 제기할 것은 요구하고 또 우리의 공감대를 넓혀가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그런 경우에 보수가 그래도 건전한 보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실과 합리, 이성 그리고 무지가 아닌 지성에 의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서로 다르게 봤던 자유민주주의,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민주주의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모습의 민주주의가 서야 할지 그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대담 펼쳐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안 함께해 주신 방송객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피디분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수사대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기념